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역할들이 변경되었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결정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는 그럼 어떠한 형태의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듀얼 모델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예시로 저희가 웹상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웹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 1과 2를 써서 정보를 걸러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듀얼 프로세스 모델은 향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적용되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다양한 이론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기반에 이제 생각하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 근간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많이 쓰이게 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샀으면 되어 더 좋구나라는 것을 숫자를 그냥 탁 훑으면서 아는 겁니다. 한 명이 리뷰를 쓴 제품과 4만 명이 리뷰를 쓴 제품이 있을 때 4만 명이면은 이만큼 더 좋고 2만 명이면은 좀 덜 좋고 그 다음에 천 얼마면은 되게 조금 덜 좋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샀네. 그리고 1,000명 정도도 느낌적으로 어느 정도 샀네. 근데 2명 정도 있을 때는 확실히 이 제품은 좀 많이 안 샀네라는 것을 그 생각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한 0.1초 만에 이렇게 싹 스캔을 해서 압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할 때는요.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게시된 게 한 8년이 넘었고 이 두 개밖에 안 판 제품은 2025년에 나온 신제품이라서 이 리뷰가 쌓이지 않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리뷰가 쌓이지 않은 이 제품이 더 최근 거라서 기능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지라는 판단을 하는 게 시스템 2에서 다루게 되는 정보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생각했죠. 조금 더 추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이 쭉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10,000개짜리를 봤을 때 무조건 이게 더 좋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그 리뷰를 봤을 때 무조건 이게 안 좋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돼서 2024년 거, 2023년 거, 2025년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품목이 이거니까 그 리뷰 개수는 요 정도 선이 적정한 거야 라는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겪으면서 이 향상되는 지식이에요. 사례를 많이 다루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4만 개, 4만 개, 4만 개, 그 다음에 20개, 20개, 20개 이런 데이터들이 상황 맥락과 그 다음에 상황 정보들의 값이 합쳐져서 뭐 평균 값을 내진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공기청정기의 뭐 리뷰는 100개 정도가 돼야 돼 이런 정보에 가공된 정보가 들어오진 않더라도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가전제품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10,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제품, 생수라든지 휴지, 휴지는 이렇게 리뷰하는 개수들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는 무조건 리뷰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게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그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었다가 이 인포메이션이 상황 맥락과 함께 널리지가 되는 지식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두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의대를 나온 의사 자격증을 딴 의사와 아주 수백 명의 환자들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고 다양한 형태의 그 임상 정보들을 경험한 굉장히 허름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사 두 사람 중에서 저희가 요즘은 이제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두고 홈페이지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병원들이 더 친절하다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를 널리지화 시키고 이 널리지들을 실제로 인사이트가 있는 윗섬까지 만들려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와 임상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시스템 1 영역에서 걸러낼 수 있고 다시 시스템 2까지 가지고 오는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많은 경험을 하신 허름한 곳에 일한 한 50대 정도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뇌의 에너지를 조금 써서 더 빨리 정보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쿠팡에서 계속 쇼핑을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하지 않을 때도 항상 물건들을 좀 찾아봐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쇼핑을 하니? 라고 했을 때, 아, 나 그냥 쇼핑 중독이야. 나 이게 재밌어. 이게 아니고요. 언젠가 되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1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고 더 빨리 더 좋은 물건들을 순간적으로 픽할 수 있게 지금 노하우를 쌓는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1의 영역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업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2는 논리나 수학 공부 같은 것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영역입니다. 독해력이 좋고 산수를 잘하는 것, 정보를 꼼꼼하게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정보를 탁 잡아내는 능력이랑은 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요, 그 시스템 1의 영역들을 조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 그 다음에 막 직관적인 CEO들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항상 인기를 끌었었고요. 읽다 보면은 저 사람이라서 했던 행동 아닌가? 저 환경이라서 했던 행동 아닌가? 저 어떤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 책을 읽으면 되게 엄청 막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무루하지 못해서 공부를 더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용기 있고 대담하고 이런 시스템 원들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었고요. 실제로 지금 AI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직관보다는 독해력이 좋고 산수를 잘하고 많은 정보들을 추합해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다수 그 시스템 1과 2를 동시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2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계산이나 그 다음에 독해 능력을 기계와 비교했을 때는 인간의 시스템 2의 의사결정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1은 또 반면에 굉장히 많은 편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가 뭔가 위협에 처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상황들, 위협에 처했을 때 느꼈던 바들, 그 감정적인 것들도 다 결합을 시켜서 판단하기 때문에 직관적 선택이 가지고 있는 오류 또한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예측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두 가지를 다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1을 사용할 때는 본인이 겪은 바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한국에서 굉장히 명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려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그냥 성형 수술을 하는 정도야 이제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그 국적이라든지 아니면은 DNA 정보 같은 게 정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조금 다른 영역에서 뭔가 그 뇌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에 따라서 어떤 약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사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봤던 사람이면은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되는데 시스템 1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2를 또 고민을 했다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의 영역에서 다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2의 영역에서는요, 이제 그냥 결과적으로 데이터 분석가의 예측이 그냥 그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전문가가 하는 영역 예측보다 훨씬 좋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이제 시스템 2가 하는 그 판단인 계산 능력 혹은 독해 능력 같은 영역에서는요, 이제 확실히 데이터 분석가의 예측이
네, 일반 전문가들 시스템 툴을 잘 훈련하고 있는 일반 전문가들보다 잘한다, 좋다라는 결과를 내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외에 많은 영역에서 비도메인 분야의 전문가,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예측이 이 도메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전문가의 예측보다 더 정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와인 품질이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와인 품질을 이제 예측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습도에서 몇 년도에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진 와인인지, 그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어떤 곳에 어떤 지방의 어떤 포도의 와인이 좀 더 품질이 우수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아주 오랜 시절 동안 와인의 맛을 보고 와인의 품종, 그 포도의 품종 혹은 그 포도의 품종에서 만들어진 와인이 숙성되었을 때의 결과값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품질에 대한 예측을 비도메인 전문가였던 데이터 분석가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마찬가지였고요. 구매자 만족도 예측에서도 훨씬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그 인간이 낸 예측과 그 다음에 그 기계가 낸 예측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구매자 만족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족하면서 보는데요. 주택 거래량, 특히 막 20억, 30억대 넘는 거래량에 대해서 기계가 굉장히 정확한 예측도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집을 사십시오라고 해도요. 이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발품 팔면서 부동산 거래를 했었던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따를까요? 기계의 정확도를 따를까요? 아니면 이 부동산 전문가의 정확도를 따를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확도와는 다르게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판단과 예측을 덜 의존하게 되는 결과값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IT를 통한 의사결정을 채택하는 공장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확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젠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도입이 생각보다 당연히 그러면은 완전히 기술에 의존하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건데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임상을 했었던 의사보다 이제 의료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뭐 AI 시스템이 병원에 도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AI 시스템이 얘기하는 대로 99% 암입니다. 자기 암입니다. 내용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또 다른 병원에 갑니다. 혹은 또 다른 병원에 갑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이제 기술이 정확한 정보를 주더라도 믿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요즘 사회는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제2의 경제라고 하고요. 어,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도 많은 영역에서 그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인간인 줄 알고 대화했었던 그 ARS의 서비스에 이제 상담해 주시는 직원분들 알고 봤더니 컴퓨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화해야지 이분이 상대방이 컴퓨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특정한 정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질문을 빙빙 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인간이랑 대화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정도로 그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대응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검토받잖아요. 신용대출은 사실은 정말 그 금전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 그 은행 직원들이 직접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며칠 뒤에 해줬었다면은 지금은 신용대출 요청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 검토가 쭈루루 이어지고 결과값들이 수초 안에 나타납니다. 컴퓨터가 대출을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도요. 굉장한 거액과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은 그 제공해 놓은 의료 정보를 알아서 AI가 검토를 해서 얼마 정도를 산정하겠다, 얼마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바로 결과값을 제공을 해 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난 돈을 주는 문제인데 사람이 개입을 안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이 컴퓨터의 개입을 보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영화 취향을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직원이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영화를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아마존에서의 그 상품 추천. 사실은 삶 속에서 그 기술이 저에게 은근슬쩍 이걸 하는 게 어때? 라고 들이미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 비행기표나 호텔방 가격 같이 이제 클릭을 언제 하냐, 클릭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고민을 하냐, 몇 번이나 다시 들어왔냐 같은 나의 행동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바뀌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개입하지 않고 기업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직접 일을 해주는 이 세상을 제2의 경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요.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이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요즘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스템 1과 2에 있어서 모두 다 부적합한, 부적절한 혹은 한계가 있는 의사 판단을 하는데요. 인간의 특성 중 하나가 어,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에 도입하는 관점에서 혹은 기술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은요,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요. 최고의 최적치를 이제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 왠지 오늘 떡볶이 먹고 싶지라고 하는 순간 네가 그 말 하니까는 파스타 먹고 싶어. 그러니까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의를 해주고 나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는 그 순간 내 의견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 갑자기 파스타 먹고 싶어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너의 몸무게와 네가 어제 먹었었던 음식, 네가 지금 가야 되는 다음 스케줄, 네가 함께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고려했을 때도 파스타가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그냥 느낌적으로 땡겨서 그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의사결정의 결과를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이 의사결정을 이걸로 하지 않을래? 라고 제시를 할 때는요. 너 이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맞아. 너 이때까지 봤던 영화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 라고 제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왠지 이거 보고 싶지 않니?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니? 이거 굉장히 세련돼 보이지 않니? 이거 선택하는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제품을 추천해야 될까요? 그것이 넷플릭스와 아마존 같이 제품 추천을 기계에게 직접 맡겨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 아이들이요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선택하는데 그 썸네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미지의 영역이에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빨간색 자동차가 탁 중간에 나와 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썸네일을 선택을 해서 볼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택하는 썸네일은 굉장히 조잡하게 다양한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다른 썸네일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시각에서는 그 자그마한 장난감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크고 빨간색이 탁 들어가 있는 썸네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에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고 나서 어떤 썸네일이 더 인기가 많을지를 이해를 하고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AI가 그리고 기술이 저희 삶 속에 들어와서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요. 인간은 어떤 의사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요. 어, 이거 한번 선택해보면 어때? 저거 한번 선택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인간에게 어,
펀치를 잼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면 너 이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많구나.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없구나를 계속 경험적으로 축적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도입이 바로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이 시장에서, 이 기업에서, 이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의 추천이, 어떤 형태의 기술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시도에 대한 결과가 가지고 오는 결과지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전혀 읽을 줄 모른다면은 A라는 썸네일이 인기가 많았는지 B라는 썸네일이 인기가 많았는지 비교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이 썸네일을 선택했는지 데이터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각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썸네일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특히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 빨간색의 썸네일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자인 부모님들 40대 이상의 돈을 쓰는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이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타겟 고객들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intention to pay, willingness to pay, 네, 돈을 낼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3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닌 겁니다. 기업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축적해왔던 데이터베이스 속에 잘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만든 알고리즘, 내가 새롭게 만든 서비스에 급변하는 아주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가 예스를 말하고 있는지, 노를 말하고 있는지, 어떤 파트에서 예스를 말하고 있는지, 어떤 세그멘테이션에서 노를 말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오늘 실험해 봤었던 서비스가 굉장히 잘 먹히면 이 서비스 계속 할 수 있는 TF팀을 꾸리자, 혹은 이 서비스를 빨리 이제 없애버리자 의사결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술에 맞춰서 사람들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회를 또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찾아다녀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베드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전국에 다 깔려 있고요. 굉장한 시골, 굉장한 산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와이파이, 그 다음에 LTE 다 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친숙하고 민감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97% 이상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먹힐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다 한국 고객들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리고 암같이, 그 다음에 그 테슬라같이, 네, 그 기술에 되게 빠르게 반응한다든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서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어떤 연령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서 한국이 집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도입 같은 것들률이 높아서 집중이 되었는데, 문제점은 중국과 같이 기술을 가지고 노는 국가들, 기술을 이제는 완전히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해서 특히 AI 기술들, 페이먼트 기술들, SNS 기술들, 네, 한국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좋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치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는데 AI 같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기술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 테스트 배도로서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물음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컨텐츠입니다. K 컨텐츠. 이걸 좀 또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또 중국이에요. K 컨텐츠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컨텐츠들을 카피해서 우선 틀기만 시작하면은 보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은 곳.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텐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이 사례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중국에 있었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중국이라는 국가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이 기술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쟁 우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위기에 처한 것인지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다음 그 셋에서는요, 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그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기술을 도입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